일본 총리실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독도 침탈을 위한 작전이 마침내 실행 단계에 들어간 그 순간, 계획의 핵심 실무자였던 총리실 참모에게 상상도 못한 비극이 닥칩니다. 20살 간 넘은 그의 딸이 갑자기 쓰러져 불과 며칠 만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진단명은 초급성 간경화. 일본 왕립병원조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손을 들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동안 자존심과 국익을 운운하며 한국을 얕보던 일본 관료. 그러나 딸의 목숨 앞에서 그는 결국 직위도 명예도 심지어 국가까지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한국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도를 탐내고 제국주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일본. 그 야욕의 최전선에 서 있던 인물이 정작 자신의 딸 한 명 살리지 못하는 조국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일본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일본에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을 언제나 응원하신다면 한국 의료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국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사쿠라 히데토, 52살입니다. 일본 총리실 국가전략정책국 수석 전략조정관으로 25년을 일해왔죠. 사람들은 저를 독도 문제의 설계자라고 불렀습니다. 총리가 저를 부르면 국회의원들도 긴장했고 제 서류 한 장이 한일 관계를 흔들 수 있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날 오후 3시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탁자 위엔 독도 영유권 분쟁을 기정사실화할 해양주권 확장안 최종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5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였죠. 총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히데토, 자네가 해냈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부인 레이코였어요. 전 무시했습니다. 회의 중엔 절대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제 원칙이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총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전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들린 건 비명이었어요. 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짐승처럼 터져나오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소리였죠. 미호가 쓰러졌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도쿄 거리가 보였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딸 미호는 22살,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아침엔 멀쩡히 학교에 간다고 인사했던 아이가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전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서 계단을 내려갔죠. 6층에서 1층까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왕립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에서 아내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레이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피가 맺힐 정도로 깨물어져 있었죠. 의사가 늦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레이코가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초급성 진행성 간경화래요. 이미 간 기능이 30%도 안 남았대요. 살 방법이 없대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엔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아사쿠라 씨, 따님은 간이식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따님은 한 달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6개월이요? 한 달도 못 버티는데 6개월을 기다리라고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간이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응급 시스템도 빠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제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독도를 두고 한국과 싸워온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알면 끝장이었어요. 총리실은 저를 버릴 거고 제 25년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안 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레이코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했어요? 한국은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자. 레이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멈췄을 때 그녀의 눈엔 제가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레이코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어요. 당신한텐 미호보다 독도가 더 중요하군요. 당신한텐 딸보다 총리실이 더 소중한 거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 뒷모습이 흔들렸어요. 전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미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3살 때 제 손을 잡고 웃던 얼굴,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던 모습,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눈물 흘리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총리실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조정관님, 부인께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레이코였어요. 그녀는 제 책상 앞까지 곧장 걸어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얼어붙었죠. 독도고 국가고 다 필요 없어요. 딸을 살려요. 한국에 무릎 꿇어요. 레이코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무실 바닥에 차가운 대리석 위에 털썩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이에요. 미호를 살려줘요. 제발. 그 순간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명예, 자존심, 신념 같은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어요. 전 레이코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한국으로 가자. 그날 오후, 전 총리 앞에 섰습니다. 모든 직위를 내려놓겠습니다. 명예도 연금도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민간 통로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이틀 후,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뜨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전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제가 버린 모든 것들이 저 아래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일본보다 훨씬 추웠죠. 레이코가 미호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전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공항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입국장을 통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호가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아빠.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황급히 미호 앞으로 달려갔죠. 아이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미호야, 정신 차려. 레이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공항 직원이 달려왔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전 미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죠. 미호야, 조금만 버텨. 이제 다 왔어. 여기가 한국이야.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미호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고 레이코는 아이 옆에서 계속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미호야. 엄마 목소리 들려? 미호야.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미호의 혈압을 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압이 90에 50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사이렌 소리가 귓속을 찢었어요. 차창 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호의 창백한 얼굴만이 눈에 들어왔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새벽 1시였습니다. 의사들이 미호를 침대에 옮겼고 곧바로 검사가 시작됐어요. 전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벽에 기대 서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레이코는 구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예. 아버지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간 기능이 20% 이하입니다. 48시간 안에 수술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호는 죽는다는 뜻이죠. 수술이 가능합니까? 혈액형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 킥이 혈액형이라면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환자 혈액형이 AB형 RH 음성입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전 혈액형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RH 음성이요? 확실합니까? 예. 2번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매우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한국에서도 1000명 중 1명꼴이죠. 수혈이 매우 어렵습니다. 레이코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술을 못한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국 혈액원에 연락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하겠습니다. 3명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제일 앞에 선 남자가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일본 대사관 영사부 다나카입니다. 아사쿠라 히데토시, 맞으십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레이코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건 저희도 유감입니다. 하지만 아사쿠라 씨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직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과 별개입니다. 총리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즉시 귀국하셔야 합니다. 그때 의사가 끼어들었어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다나카는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건 외교 문제입니다. 병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저는 이 병원 응급의료센터 부장 박형수입니다. 박형수 씨가 다나카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병원에 들어온 환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킵니다. 박 부장님, 이건 당신이 개입할. 나가세요. 박형수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나갔죠.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박형수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따님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목구멍을 막아왔습니다. 전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혈액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박형수 씨는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전국 혈액원에 긴급 요청 넣어요. AB형 RH 음성 보유자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미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새벽 4시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환자 의식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미호가 누운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어요. 전 미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호야, 아빠야. 아빠 목소리 들려? 미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다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을 뿐이죠. 레이코가 반대편에서 아이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미호야, 엄마도 여기 있어. 우리 딸, 조금만 버텨줘. 박형수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밖으로 나가주시겠습니까? 응급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 미호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레이코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리는 병실 밖으로 나왔죠. 문이 닫히는 순간 레이코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우리 딸, 안 돼. 전 레이코를 안아줬습니다. 아니, 안아줄 힘도 없었어요. 그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을 뿐이죠. 복도 형광등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형수 씨가 나왔어요.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혈액 확보가 안 되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미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빛은 우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죠. 새벽 6시, 병원 복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의사들, 교대 시간을 맞은 간호사들, 면회를 오는 보호자들. 하지만 저희에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미호만이 전부였죠. 박형수 씨가 다시 나타난 건 아침 7시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우리는 상담실로 따라갔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탁자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박형수 씨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전국 혈액원에 연락을 다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레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AB형 RH 음성 보유자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전체에서 등록된 사람이 6명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헌혈 가능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4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따님은 박형수 씨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간성 혼수 초기 징후가 보입니다. 의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48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24시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레이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박형수 씨가 일어서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부장님, 환자가 깨어났는데 보호자를 못 알아봅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전 의자를 넘어뜨리며 일어났죠. 병실로 뛰어갔어요. 미호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엔 초점이 없었어요. 미호야, 아빠야. 전 미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호야, 아빠 목소리 안 들려? 미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전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호야, 나야, 아빠야. 제발. 레이코가 반대편에서 미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야, 미호야. 엄마 기억나지? 미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박형수 씨가 청진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간성 혼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에 독소가 쌓이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기억이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하지 못하면 따님은 박형수 씨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어요. 미호가 죽는다는 뜻이죠. 전 미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어요. 미호야,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아빠가 바보같이 자존심 부리는 바람에.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5년간 총리실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지금 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독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너만 살아줘. 제발 살아줘. 레이코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미호 침대 양쪽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미호가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전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래. 아빠야.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을 끝으로 미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거죠. 박형수 씨가 급히 달려와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병실 밖으로 밀려났어요. 문이 닫히고 안에서 분주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전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레이코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인 거예요?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형수 씨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다음에 의식을 잃으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코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전 박형수 씨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제 간을 드릴게요. 제 목숨을 드릴게요. 박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또다시 소란이 들렸어요. 일본 대사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엔 5명이나 왔더군요. 제일 앞에 선 사람은 어제 봤던 다나카였어요. 아사쿠라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귀국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 천천히 걸어가 다나카 앞에 섰습니다. 제가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총리실 기밀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귀하는 독도 관련 국가 기밀을 다뤘습니다. 무단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것 자체가 보안 위반입니다. 저는 이미 사임했습니다. 사임과 별개입니다. 귀국 명령 불응 시 반역죄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박형수 씨가 다시 나섰어요. 여기는 환자가 치료받는 곳입니다. 나가세요. 박 부장님. 이건 대한민국 정부도 관여할 수 없는 외교 사안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2명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양복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죠. 양복 입은 남자가 다나카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가정보원 3과 김철수입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철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사쿠라 히데토 씨 가족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 대상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무슨 권한으로? 인도주의적 보호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강제 송환하는 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김철수 씨는 경찰을 돌아봤어요. 이분들 병원 출입을 금지해 주세요. 경찰이 다나카 일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나카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들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보였죠. 김철수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따님 치료에 집중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따님이 건강해지신 후에 하세요. 김철수 씨는
박형수 씨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 떠났습니다. 전 다시 병실로 돌아갔어요. 미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죠. 전 미호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미호야, 한국 사람들이 너를 지켜주고 있어. 아빠는 아무것도 못해줬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살려주려고 애쓰고 있어. 레이코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미호를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박형수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차트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희망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보호자분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레이코가 벌떡 일어났어요. 혈액을 찾으셨어요? 전국에서 4명이 자발적으로 헌혈 신청을 했습니다. AB형 RH 음성 보유자들이에요. 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부산에서 한 분, 대구에서 한 분, 광주에서 한 분, 그리고 서울에서 한 분입니다. 모두 뉴스를 보고 연락해 오셨어요. 뉴스요? 박형수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기사가 떠 있었어요. 일본인 소녀 살리기 위한 희귀 혈액 찾습니다.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죠. 기사 내용을 읽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까? 환자를 살리는 게 우리 일입니다. 박형수 씨는 다시 차트를 봤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4분의 헌혈량을 합쳐도 수술에 필요한 양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약 200cc 정도입니다. 레이코가 물었습니다. 그럼 수술을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헌혈받은 피로 수술을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술 중에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 박형수 씨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수술 성공한 후에 하세요. 지금부터 준비 들어갑니다. 박형수 씨가 나간 후 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 미호를 위해 피를 나눠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인 우리를, 그것도 독도 문제로 한국과 싸워온 저를 아는데도 말이죠. 오후 2시 첫 번째 헌혈자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남자였어요. 그는 헌혈실로 들어가기 전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따님 꼭 나으실 겁니다. 전 그에게 달려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 피로 누군가 살 수 있다면 기쁜 일이죠. 그는 헌혈실로 들어갔어요. 레이코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 온 거 맞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 있었거든요. 오후 4시 부산에서 온 헌혈자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여자였는데 KTX를 타고 3시간을 달려왔다고 했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도 22입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왔어요. 레이코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후 6시 대구에서 온 헌혈자가 도착했습니다. 20대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수업을 빠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뉴스 보고 바로 기차표 끊었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신기해요. 전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일 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후 8시 광주에서 온 마지막 헌혈자가 도착했습니다. 40대 남자였는데 택시 기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오늘 손님 태우다가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당장 차 세우고 광주역으로 갔죠. 레이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뭐, 별거 아닙니다. 제 피 좀 나눠주는 거죠. 4명의 헌혈이 끝난 건 밤 10시였습니다. 박형수 씨가 혈액팩들을 들고 나왔어요.
이제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한 피는 어떻게 하십니까? 추가 헌혈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형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수술팀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간이식 전문의 3명, 마취과 2명, 간호사 6명이 투입됩니다. 그렇게까지 따님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박형수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또다시 소란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본 대사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자들이었습니다. 아사쿠라 씨,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따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의 압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들이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박형수 씨가 나섰습니다. 지금은 환자 치료가 우선입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기자들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여전히 카메라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전 레이코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미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전 미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미호야, 내일 수술한대. 한국 사람들이 너한테 피를 나눠줬어. 4명이나.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모두 너를 살리려고 달려왔어. 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을 뿐이죠. 전 그 작은 움직임에 매달렸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나라 사람들이 모두 너를 응원하고 있어. 아빠는 25년간 한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어.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 진짜 적은 한국이 아니었어. 아빠 자신이었어. 레이코가 반대편에서 미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호야,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 믿어. 그날 밤, 우리는 미호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레이코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겠죠. 그중 4명이 오늘 미호를 위해 피를 나눠줬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곧 수술이 시작될 거예요. 전 미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호야,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형수 씨였어요. 수술 준비됐습니다. 이제 수술실로 옮기겠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침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미호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침대가 복도로 나갈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죠. 수술실 문 앞에서 박형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를 믿고 기다리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미호가 사라졌어요. 전 그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레이코도 옆에 앉았죠. 우리는 말없이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미호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아침이길 바랐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엔 우리 부부뿐이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엉덩이가 닿는 느낌조차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저 닫힌 문 너머에 가 있었거든요. 레이코는 2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불교 신자도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무엇이든 내달리고 싶었겠죠. 전 그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박형수 씨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스크는 벗지 않은 상태였어요. 전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박형수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혈액 사용량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간 상태가 생각보다 더 나빠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가 혈액이 필요합니다. 지금 병원 측에서 긴급으로 더 찾고 있습니다. 박형수 씨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레이코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목구멍으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정오가 지나고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수술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간호사가 한 번 나왔다가 황급히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술실 안이 보였어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기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오후 2시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고개를 돌렸어요. 일본 대사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엔 6명이나 왔더군요. 맨 앞엔 다나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 차림이 딱딱해 보였죠. 아사쿠라 히데토 씨입니까? 그렇습니다만. 일본 대사관 공사 야마모토입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입니다. 읽어보시죠. 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엔 2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엔 귀국 명령서라고 적혀 있었고, 두 번째 장엔 국가안전조치 발동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귀하는 국가 기밀을 다룬 고위 공무원입니다. 무단으로 적대국에 체류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레이코가 벌떡 일어나 야마모토 앞을 가로막았어요. 지금 우리 딸이 수술 중입니다. 나중에 오세요. 부인. 이건 개인 사정과 무관한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야마모토는 다시 저를 봤어요. 귀국 명령 불응 시 귀하는 반역죄로 조사받게 됩니다. 연금은 몰수되고 재산은 동결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귀하의 가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가족이요? 부인과 따님 모두요. 국가 기밀 유출 공모 혐의로 말입니다. 레이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일입니다. 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당신들, 지금 죽어가는 아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형수 씨가 뛰어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형수 씨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어요. 혈액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400cc가 필요한데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박형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미호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레이코가 박형수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여러 명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경찰 2명과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김철수 씨가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야마모토가 김철수 씨를 봤어요. 국정원이시군요. 하지만 이건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당하지 않습니다. 김철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협박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우리는 나가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내보내겠습니다. 경찰들이 야마모토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야마모토는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사쿠라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귀국하시면 나가. 제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목청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 나가란 말이야.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 독도고 일본이고 다 필요 없어. 나가. 야마모토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일행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갔죠. 김철수 씨가 박형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혈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예. AB형 RH 음성 400cc가 급히 필요합니다. 김철수 씨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지금 바로 전국에 긴급 요청 넣겠습니다. 국정원 채널로 돌리면 빠를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씨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박형수 씨는 다시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레이코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아니, 안았다기보다 서로에게 기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호야. 제발. 제발. 레이코의 목소리는 더 이상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신음에 가까웠죠.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30분인지 3시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수술실 문만이 세상의 전부였죠. 오후 3시, 김철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혈액 확보했습니다. 대전에서 2명, 인천에서 1명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전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입니까? 예. 국정원 차량으로 긴급 수송 중입니다. 박형수 씨가 수술실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혈액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지금 미호는 어떻습니까? 박형수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전 시계를 봤어요. 30분. 미호는 30분을 버텨야 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버텨야 했죠. 레이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전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20분,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정원 직원 2명이 아이스박스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뒤따라 3명의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헌혈자들이었죠. 박형수 씨가 수술실에서 나와 아이스박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온 헌혈자는 40대 여자였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제때 도착했나요? 예. 덕분에 수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온 헌혈자는 6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따님 꼭 살아나실 겁니다. 전 그들에게 달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레이코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복도 한가운데서 낯선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들은 당황한 표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연한 일 한 겁니다. 박형수 씨가 혈액팩을 들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전, 아니 잠깐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미호를 둘러싸고 있었고 온통 붉은색이었어요. 피였습니다. 미호의 피였죠. 문이 닫혔습니다. 전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아니, 주저앉았습니다. 헌혈자들은 복도 의자에 앉아 우리와 함께 기다렸어요.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수술실 안에서 기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요란한 소리였어요. 전 벌떡 일어났습니다. 레이코가 비명을 삼켰죠. 저게 무슨 소리예요? 간호사가 황급히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5분이 지났습니다. 경보음이 멈췄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수술실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에 귀를 대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앞에 서 있을 뿐이었죠. 레이코가 뒤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어요. 온몸이 나무집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박형수 씨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땀과 피로 범벅이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레이코가 저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바닥에 쓰러졌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시간은 더 걸립니다. 그동안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미호는 지금 어떻습니까? 버티고 있습니다.
따님이 강합니다. 박형수 씨는 다시 들어갔어요. 전 의자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4시간, 또 4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오후 6시, 복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었어요. 간호사, 의사,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수술실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따님 수술 잘 되실 거예요. 박 부장님은 최고 실력자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응원하고 있어요. 오후 7시 김철수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드셔야 합니다. 따님 깨어나면 보호자분들이 건강해야죠. 김철수 씨는 봉지를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안엔 김밥과 물이 들어 있었어요. 레이코가 봉지를 받아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을 뿐이었죠. 오후 8시 수술실 안에서 또다시 소란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보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긴장한 목소리들이었죠. 전 다시 문 앞으로 갔습니다. 손바닥을 문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미호야, 버텨. 조금만 더 버텨.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오후 9시 복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헌혈했던 사람들도 다시 왔어요. 서울에서 온 남자, 부산에서 온 여자, 대구에서 온 대학생, 광주에서 온 택시 기사. 모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다시? 부산에서 온 여자가 말했습니다. 걱정돼서요.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대구에서 온 대학생이 덧붙였습니다. 뉴스 봤어요. 일본 대사관에서 협박했다면서요? 말도 안 되죠. 광주에서 온 택시 기사가 주먹을 쥐었어요. 딸 살리려는 아버지를 협박하다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전 그들을 보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모릅니다. 제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하지만 그들은 여기 있었어요. 미호를 위해, 낯선 일본인 소녀를 위해. 오후 10시, 박형수 씨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미약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1시간만 더 기다리세요. 레이코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전 그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 헌혈자들, 심지어 김철수 씨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복도 전체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11시 30분,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형수 씨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엔 빛이 있었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됐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폐에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귀에 소리가 들렸고 눈에 빛이 보였죠. 정말입니까? 예. 이식 성공했고 간 기능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실로 옮기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나왔습니다. 미호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전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미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미호야. 침대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전 손을 놓지 않았어요. 회복실까지 따라갔습니다. 레이코도 반대편에서 미호의 손을 잡고 걸었죠. 회복실 문 앞에서 박형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좀 쉬세요. 미호 옆에 있게 해주세요. 제발. 박형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전 레이코를 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들어가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중에 교대해요. 전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미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모니터의 심박수는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삑, 삑, 삑. 그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 줄 몰랐어요. 전 의자를 침대 옆으로 당겼습니다. 앉아서 미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마를 그 손에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목청이 터져라 울었어요.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밖에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모였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회복실까지 들려왔습니다. 미호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열이틀이 지났습니다. 미호는 여전히 회복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됐죠. 새벽 5시. 전 미호 옆 의자에서 잠깐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니터 경보음이 울렸어요. 전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땀이 흥건했어요.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체온계를 미호 이마에 댔어요. 38도 7입니다. 열이 올라가고 있어요. 박형수 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청진기로 미호의 배를 눌러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복막염 증상입니다. 복막염이요? 수술 후 합병증입니다. 바로 항생제 투여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링거에 약물을 추가했고 미호의 혈압을 재고 또 다른 검사들을 했습니다. 전 그저 미호의 손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레이코가 복도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합병증이래요. 복막염이. 레이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또 수술해야 해요? 박형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항생제로 치료 가능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24시간 안에 열이 안 떨어지면 재수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호가 또 수술대에 올라가야 한다고요? 9시간의 그 지옥을 또 겪어야 한다는 겁니까? 오전 8시, 미호의 체온은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전 젖은 수건으로 미호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미호야, 조금만 더 버텨.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미호는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죠. 아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아빠야. 여기 있어. 엄마도 여기 있어. 레이코가 반대편에서 미호의 손을 잡았어요. 미호야. 우리 딸.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오전 10시. 박형수 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체온을 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39도 3입니다. 열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강한 항생제로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면. 박형수 씨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어요. 재수술이라는 뜻이죠. 정오가 지났습니다. 미호의 체온은 39도 5까지 올라갔어요. 간호사들이 계속 들락날락했습니다. 박형수 씨는 수술팀에 대기 명령을 내렸어요. 오후 2시, 복도에서 또다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전 고개를 들었어요. 일본 대사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야마모토 혼자가 아니었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김철수 씨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우리는 공식 문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야마모토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엔 봉투가 3개였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아사쿠라 히데토. 일본 정부는 당신을 파면합니다. 연금은 몰수되고 재산은 동결됩니다. 국가 반역죄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봤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환자 보호자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전 회복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야마모토 앞으로 걸어갔어요. 김철수 씨가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전 손을 들어 괜찮다는 뜻을 했습니다. 야마모토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서류를 제게 내밀었어요. 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똑바로 쳐다봤죠. 들으세요. 야마모토 씨. 그리고 일본 정부에 전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위도, 명예도, 재산도. 하지만 미호가 산 이상,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아사쿠라 씨, 저는 25년간 독도를 위해 싸웠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했죠.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한국이 아니었어요. 제 안의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제 딸이 죽어가는데도 정치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적국의 딸을 살렸어요. 낯선 사람들이 피를 나눠줬고, 의사들이 밤을 새웠고, 심지어 국정원까지 나서서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전 야마모토를 똑바로 봤어요. 그러니 가서 전하세요. 아사쿠라 히데토는 이제 한국의 사람이라고. 이 나라가 제 딸을 살렸고, 저는 그 은혜를 평생 갚을 거라고. 야마모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갔죠. 전 회복실로 돌아왔습니다. 미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레이코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열이 떨어지고 있어요. 체온계를 보니 38도 5였습니다. 오전에 39도 5였던 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박형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이대로 계속 떨어지면 재수술은 안 해도 됩니다. 오후 4시 체온은 38도로 떨어졌습니다. 오후 6시엔 37도 5까지 내려갔어요. 오후 8시엔 37도 정상 체온이 됐습니다. 박형수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위기 넘겼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전 레이코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밤 10시 미호가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초점이 있는 눈이었어요. 저를 보고 레이코를 보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엄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미호야. 전 미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레이코도 반대편에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죠? 그래, 한국이야. 좋아요. 여기, 좋아요. 미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죠. 박형수 씨가 차트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형수 씨. 저야말로 따님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날 밤, 전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미호 옆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있었죠. 창밖으론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려준 사람들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가 침대였어요. 햇살이 들어오는 밝은 방이었죠. 미호는 이제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됐고, 죽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박형수 씨가 회진을 왔어요. 미호의 차트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한 달 후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미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잘 이겨내준 건 미호 씨예요. 박형수 씨가 나간 후 미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햇살이 빌딩을 비추고 있었죠. 아빠, 여기 정말 예쁘다. 전 미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예쁘지.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레이코가 놀란 표정으로 미호를 봤어요. 미호야, 그게 무슨... 엄마, 저 여기가 좋아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살려줬잖아요. 전 미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호야, 아빠도 그 생각을 했어.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오후 2시, 병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어요. 헌혈자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남자, 부산에서 온 여자, 대구에서 온 대학생, 광주에서 온 택시 기사, 그리고 대전과 인천에서 온 분들까지 모두 미호를 보러 온 겁니다. 미호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부산에서 온 여자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미호는 침대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딸 같은데. 대구에서 온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제 피가 미호 씨한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해요. 우리 이제 피로 맺어진 가족인 거죠? 모두 웃었습니다. 병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광주에서 온 택시 기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뉴스 봤어요. 일본에서 힘들게 하던데요.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에 남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 겁니다. 서울에서 온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1시간쯤 머물다 떠났습니다. 미호는 그들이 준 과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빠, 저 이 사람들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아빠도야. 사흘 후, 김철수 씨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사쿠라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우리는 병실 밖 상담실로 갔습니다. 김철수 씨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별 체류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가족 모두요. 정말입니까? 예. 인도주의적 사유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귀화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는요. 아사쿠라 씨가 용기 있게 선택하신 겁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제가 요청한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회견장엔 한국 기자들과 일본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단상에 섰습니다. 레이코와 미호도 옆에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사쿠라 히데토입니다. 일본 총리실에서 25년간 일했고 독도 영유권 분쟁을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 계속 말했어요. 저는 25년간 한국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독도를 빼앗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하지만 제 딸이 쓰러졌을 때 일본은 정치를 앞세웠습니다. 생명보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적국의 딸을 살렸어요. 낯선 사람들이 피를 나눠줬고 의사들이 밤을 새웠고 정부까지 나서서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끝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독도뿐 아니라 한국을 침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의 증인이자 한국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전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이 나라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제 딸을 살려준 이 나라에. 미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걷는 게 불편했지만 스스로 걸어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사쿠라 미오입니다. 22살이에요. 미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 피를 나눠줬고, 의사 선생님들이 밤새 수술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미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레이코가 뒤에서 딸의 어깨를 잡아줬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저를 살려준 이 나라에서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어요. 여기선 우리가 살아요. 정말로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우리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미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하늘 정말 예쁘다. 전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그래, 예쁘구나. 아빠,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전 미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꼭 행복하게 살 거야. 한 달 후, 미호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의사들, 간호사들, 헌혈자들, 그리고 뉴스를 보고 찾아온 시민들까지. 박형수 씨가 미호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요. 미호 씨,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우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햇살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죠. 아빠, 여기서 살자. 여기선 우리가 살아.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코도 미소 지었어요. 우리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마련해준 임시 거처였어요.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미호가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멀리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행복해. 아빠도야. 전 미호를 안았습니다. 레이코도 함께 안았어요. 우리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독도고 일본이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이 순간, 이 사랑, 이 생명만이 중요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국뽕은 영토를 빼앗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걸.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한국이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